자, 전시동원 체제와 병참 기지화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전시동원 체제라는 거는 전쟁 시에 자원을 동원하는 체제를 만들었다는 거고, 병참 기지라는 것은 전쟁에 필요한 물건을 생산하는 기지라는 뜻이야. 그 얘기는 일본이 전쟁을 벌였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일본은 지금 1931년 만주사변이라는 사건 이후에 계속 전쟁을 일으켜. 이거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2차 세계대전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이 계속 만주사변으로 만주국을 만들고 국제연맹에서 이걸 인정 안 해주니까 탈퇴를 하고 중국과 전쟁을 하고 나중에는 미국하고도 전쟁하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배웠잖아.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자꾸 전쟁을 확대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물자 생산이나 전시 동원 체제가 필요해서 이 전시 동원 체제와 병참기지화 정책이 이루어졌다는 거지. 그래서 병참기지화 정책을 보면은 우선 수탈 분야가 확대됐다는 거야. 자, 대공황 1929년에 일어났던 대공황 이후의 일제는 농업 이외의 공업, 광업 분야로 수탈 대상을 확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탈 대상을 확대해서 군수물자를 공급하는 병참기지로 만들려고 한 거지. 그래서 옆에 보면은 우리나라에 진출한 이 한반도에 진출한 일본 기업 작업장의 종류를 보면 공장이나 탄광 광산이 이렇게 많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전에 생각해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에 원했던 게 원래는 쌀이었지. 그래서 농촌과 관련된 정책을 계속 추진한단 말이야. 토지조사 사업이라든지 산미증식 계획이라든지 농촌진흥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회사령 같은 걸 우리가 1910년대 한 걸 생각해 보면 애초에 우리나라의 공업 발전에 관심이 없단 말이야. 근데 왜 갑자기 공업화를 추진했냐는 거지. 그것은 당연히 1931년에 만주 사변으로부터 시작된 일본의 대륙 진출과 관련이 있다고밖에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륙 진출을 생각을 해보면 일본은 지금 대륙과 떨어져 있잖아. 지금 중국이 목표란 말이야, 일본은. 그러면 일본에 있는 공장보다는 우리나라 한반도에 공장을 짓는 것이 일본 입장에서는 대륙 진출을 할 때 병참에 유리하겠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공장을 짓고 병참기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30년대 이후 일본은 주로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대규모 공장을 세웠어. 자, 그런데 공장을 많이 지었다고 무조건 경제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비재, 뭐 신발이나 옷 같은 것들은 거의 못 만드는 거지. 그래서 산업 간 불균형도 많고, 여기 보면 일본은 전공업지대, 조선은 조공업지대, 만주는 농업지대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우리나라가 조공업지대라는 거는 일본에는 중요한 정밀공업을 많이 육성을 하고 우리나라는 거기에 뒷받침하는 보조적인 공업을 많이 육성한다. 이런 정책을 일본을 펼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발전이 주가 되는 게 아니고 이 공장을 많이 만들었다는 것은 일본의 대외 정책에 맞는 보조적인 역할로 국한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남면 북양 정책이라는 거는 일종의 농업 정책인데, 산미증식 계획 이후에 당직업자들에게 원료 공급을 시키기 위해서 산미증식 계획을 중단하고 남면 북양 정책이라는 걸 실시해. 왜냐하면 우리가 저번에 배웠듯이 대공황 이후에 영국이나 프랑스 같이 식민지가 많은 나라들은 어때요? 블록 경제권을 형성해서 다른 나라가 자기네 경제권에 못 들어오게 했잖아. 그럼 일본 입장에선 공장을 돌려야 되는데, 방직업자들, 이 옷감을 만드는 방직업자들에게 원료를 제공해야 되는데 원료 생산지에 접근을 못 한단 말이야. 그래서 산미증식 계획을 중단. 야, 이제부터 쌀만 만들지 마. 뭐도 해라. 남쪽에서는 면을 생산해라. 북쪽에서는 양을 키워서 양털을 깎아라. 남면 북양 정책을 실시하는 거예요. 이것도 말하자면 일본의 경제 정책에 우리나라가 수동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반영하는 거예요. 원료 공급지로서 역할을 하라고 한 거기 때문에. 공장을 짓는 건 군수 산업을 위해서, 그리고 농업 정책이 바뀐 건 원료 공급을 위해서 한 거라는 거지.
자, 그리고 일본은 아까 얘기했듯이 전쟁 동원 체제를 구축을 하게 되는데, 자, 1938년에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해요. 자, 그 전에 뭐가 있었지? 37년에 일본이 큰 전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중일전쟁. 그래, 중국 같은 큰 나라랑 전쟁을 해야 되니까 이제는 총동원을 해야 돼. 그래서 국가총동원법을 제정을 하고, 그 다음에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이나 국민직용령 같은 이런 법령과 운동을 벌인단 말이야. 그리고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은 1940년에 국민총력운동으로 전환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국가총동원법은 필요할 때 자원과 물자와 사람을 동원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애국반이라는 걸 만드는데, 애국반은 1938년에 조직해. 우리가 반상회 한다 그러잖아. 이게 애국반에서 비롯된 거야. 지금 뭐 일제시대 애국반과는 역할이 좀 다르지만 어쨌든 동네마다 통장 반장이 있단 말이지. 이게 1938년에 만들어서 10호 단위로 조직돼서 일제 최하단 말단 조직인데, 이걸 이용해서 세세하게 한국인을 감시하는 거지. 왜냐면 효율적인 물자를 징발하고 징용과 징병을 할 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왜냐면 일본 사람들이 관료로 오면 우리나라 사정을 잘 모른단 말이야. 근데 동네마다 10호 단위로 조직해서 최하단 말단 조직인 애국반을 만들면, 이 애국반의 반장들은 자기네 동네의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징용 대상자인지, 누가 징병 대상자인지, 누구에게 징발할 물자가 있는지 세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이용해서 물자와 인력의 징발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정리하자면 국가총동원법이나 국민징용령은 일종의 법률적 장치, 법으로 정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이나 국민총력운동, 이것은 전쟁 동원을 위한 사회체제나 의식을 변화하는 운동이에요. 사람들에게 기꺼이 전쟁을 위한 물자 징발이나 사람을 징용하는, 징용, 징병하는 거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도록 의식화를 시키는 거지. 그리고 애국반 같은 말단 조직을 확충했다. 이것은 모두 전쟁을 위한 증산, 공출 등 물질적 수탈을 위한 장치들이다. 이런 걸 해야 되니까 법도 만들고 의식 변화 운동도 하고 말단 조직도 만들어서 세세하게 징용, 징병, 징발 이런 것들을 하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국가총동원법을 만들고, 총동원운동, 징용령, 총력운동, 국민징용령 3차 개정,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배울 징병과 징용에 관련된 법률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한꺼번에 정리를 하겠습니다.